제43편 왕국의 창, 토너먼트의 영웅들. 왕도를 떠난 강철의 행렬은 장엄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왕국의 창이라 칭했다. 왕국의 심장을 위협하는 모든 적을 꿰뚫어 버릴 가장 날카롭고 가장 빛나는 창. 그 이름에는 이번 토너먼트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한 영웅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대의 구성원은 그야말로 별들의 집합이었다. 광전사 에드가, 질풍 페르난도, 철옹성 보도행의 가문에서 보낸 그의 동생까지 토너먼트의 본선 무대를 밟았던 거의 모든 젊은 기사들이 이 부대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천재라 불리며 자라왔고 왕도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명성을 왕국 전체에 떨쳤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라이온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실력의 차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비겁한 속임수에 당한 불운한 사고일 뿐이었다. 그들의 행보는 전쟁터로 향하는 비장한 여정이라기보다는 승리를 예약한 개선 행진에 가까웠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갑옷을 거울처럼 닦았고 말의 갈기를 정성껏 빗질했다. 행군 중 휴식 시간이 되면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다가올 전투에서의 고문을 미리 나누며 떠들었다. 나는 이번 전투에서 야만족 족장의 목을 베어 내 가문이 방패에 장식할 걸세. 라이온 따위의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힘으로 말이야. 에드가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의 말에 페르난도가 경쾌하게 웃으며 맞장구쳤다. 그 족장의 목은 내 차지일세, 친구. 자네의 무식한 도끼가 닿기도 전에 내 창이 바람처럼 날아가 그의 심장을 꿰뚫을 테니. 진짜 전쟁은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걸세. 그들의 대화에는 야만족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고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야만족은 그저 자신들의 무용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야만족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기마 돌격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무너져 내릴지를 상상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느꼈던 경쟁심을 그대로 이 전쟁터로 가져온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인 롤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롤랑의 패배는 그들에게 충격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롤랑을 더욱 인간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완벽한 신에게도 시련은 있는 법이며 이제 그 시련을 딛고 더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롤랑이 죽음의 계곡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을 때 그들은 열광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바라던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행군이 북쪽으로 향할수록 풍경은 점차 삭막해졌다. 풍요롭던 밀밭은 사라지고 거친 황야와 음산한 숲이 나타났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마을들은 약탈의 공포에 질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지만 왕국의 창 기사단은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화려한 깃발과 빛나는 갑옷, 그리고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안에 갇혀 행진하는 것과 같았다. 현실의 차가운 바람과 피비린내 나는 공기를 차단하는 명예와 자부심이라는 얇은 막. 그들은 그 막 안에서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다. 며칠간의 행군 끝에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협곡의 입구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칼날 같은 절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사이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죽음의 계곡, 그 이름처럼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이 계곡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토너먼트의 영웅들은 그 불길함 속에서 오히려 전율을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의 전설이 시작될 무대였다. 이 어둡고 좁은 길의 끝에서 그들은 야만족의 심장을 꿰뚫고 왕국의 가장 빛나는 창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들은 한 치위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그곳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을 몰기 시작했다. 제44편, 전장을 모르는 지휘관, 롤랑. 롤랑은 행군 내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처럼 승리를 낙관하며 들떠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이번 전쟁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라이온에게 당한 패배로 구겨진 자존심, 흔들리는 왕국의 질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위심의 눈초리들. 이 모든 것을 이번 승리 한 번으로 뒤집어야 했다. 그는 라이온의 싸움 방식을 격렬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깊이 분석했다. 라이온은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정직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죽음의 계곡을 통한 정면 돌파는 바로 그 결론의 산물이었다. 적들은 분명 자신들이 매복을 두려워하여 우회할 것이라 예측할 터였다. 그 예측에 허를 찔러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라이온의 방식을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치명적인 오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전장을 몰랐다. 그에게 전쟁이란 두 개의 군대가 평원에서 마주보고 서서 뿔나팔 소리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격돌하는 것이었다. 힘과 용기, 그리고 잘 훈련된 기회가 승패를 가르는 신성한 의식. 그는 토너먼트 경기장과 진짜 전쟁터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규모가 더 크고 진짜 피를 흘린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다. 그는 지형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는 죽음의 계곡의 지형도를 보았지만 그에게 그것은 그저 종이 위에 그려진 선과 기호에 불과했다. 그는 그 좁은 길에서 기병대의 강력한 돌격력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양쪽의 높은 절벽이 궁수들에게 얼마나 완벽한 사냥터가 되어주는지를 피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보급의 무서움을 몰랐다. 그의 군대는 왕도에서부터 화려한 보급 마차를 끌고 왔다. 그는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싸워야 한다는 상황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전쟁은 시작과 끝이 명확한 하나의 사건이었지 끝없는 인내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출정 직전 한 늙은 백전노장의 기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단장님, 죽음의 계곡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기사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부디 제고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롤랑은 그의 충고를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차갑게 잘라 말했다. 두려움은 패배를 낳을 뿐이요. 기사. 우리의 힘을 믿는다면 지형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소. 그대의 임무는 나의 명을 따르는 것뿐이요. 그는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과 부하들의 절대적인 충성심만 있다면 전쟁의 모든 변수를 자신의 위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온이 보여주었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은 그저 규율이 없는 자들의 무질서한 발악일 뿐이라고 여겼다. 마침내 그의 기사단이 죽음의 계곡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길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었던 완벽한 대형은 길게 늘어선 뱀처럼 변해버렸다. 양쪽에서 짓누르는 듯한 거대한 절벽의 위압감이 기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말들은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발을 헛디뎠고 기사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롤랑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등줄기에도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영광스러운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거대한 덫 혹은 관뚜껑이 닫히기 직전의 무덤 속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것은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계곡의 출구를 바라보았다. 저곳만 빠져나가면 넓은 평원이 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가 계곡의 출구를 본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계곡 가장 높은 곳 하늘과 맞닿는 절벽 위에서 거대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왕국의 뿔피리 소리와는 다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원시적이고 불길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를 신호로 양쪽 절벽 위로 수만의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만족들이었다.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덫에 갇힌 쥐떼를 보는 사냥꾼처럼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롤랑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적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적의 완벽한 예측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전장을 모르는 지휘관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이끌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무덤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었다. 제45편 라이온의 진원. 그곳은 함정이다. 라이온은 죽은 야만족 지휘관의 품에서 찾아낸 조잡한 양피지 지도를 펼쳐들었다. 지도의 세밀함은 떨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위도는 칼날보다 더 명확하고 잔인했다. 그는 수십 년간 북부의 모든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익혀왔다. 야만족들이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 그곳이 왕국의 기사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영광스러운 길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롤랑과 그의 기사단이 떠올랐다. 자신을 격렬하고 비웃던 오만한 얼굴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차가운 시선. 그들이 그 함정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만족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파멸이었다.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롤랑이나 제라드 같은 귀족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름도 모르는 채 죽어갈 수많은 젊은 병사들, 그들을 기다릴 가족들, 그리고 이 최정예의 기사단이 무너졌을 때 왕국에 닥쳐올 끔찍한 미래였다. 그는 롤랑을 증오했지만 자신이 발 딛고 선 이 왕국마저 증오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땅은 그가 피를 흘리며 지켜온 그의 유일한 터전이었다. 젠장. 나지막한 욕설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멍청하고 오만한 영웅들을 구해야만 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는 즉시 말을 몰았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야만족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롤랑의 정예 기사단 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아야만 했다. 그는 지름길을 택했다. 짐승들도 다니길거리는 험준한 산길과 늪지대를 가로질렀다. 그의 말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의 몸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 밤낮을 꼬박 달린 끝에 그는 마침내 죽음의 계곡 입구에 거의 다다른 정예 기사단의 후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길게 늘어선 행렬, 햇빛에 반짝이는 갑옷,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수백 개의 깃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고 있는 듯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라이온은 정면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절벽을 타고 우회하여 행렬의 가장 선두, 롤랑이 있을 법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선두부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사들은 즉시 그를 향해 창을 겨누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야만족의 겉과 다를 바 없는 누더기 갑옷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적군이었다. 멈춰라. 누구냐. 경계병의 외침에 행군이 멈춰 섰다. 소란을 듣고 롤랑과 그의 북관들이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라이온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과 격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라이온,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냐. 대회 우승자가 전장을 기웃거리다니 설마 야만족과 내통이라도 한 게냐. 광전사 에드가가 가장 먼저 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패배의 굴욕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라이온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롤랑만을 응시했다. 롤랑, 당장 행군을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롤랑은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짐승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물었다. 무슨 자격으로 내게 명령하는가? 명령이 아니다. 진언이다. 라이온은 품속에서 낡은 양피지 지도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그곳은 함정이다. 지도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롤랑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의 북관 중 하나가 지도를 주어 그에게 건넸다. 롤랑은 조잡한 야만족의 지도를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내려다보았다. 지도에 그려진 수많은 해골 표시는 명백히 죽음의 계곡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나? 너희가 술잔치를 벌이는 동안 나는 적의 지휘관의 목을 베고 그의 품에서 이것을 꺼냈다. 라이온의 대답에 기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은 감탄이 아닌 의심의 술렁임이었다. 거짓말. 내 놈이 어찌 혼자서 적장을 벤단 말이냐. 이것은 분명 야만족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 꾸민 계략이다. 저 자는 저들의 첩자임이 틀림없어. 에드가가 다시 한번 선동하듯 외쳤다. 그의 말은 다른 기사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불을 지폈다. 그렇다. 저 자는 원래부터 비겁하고 교활한 자였다. 저 자가 내미는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롤랑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이성은 경고하고 있었다. 라이온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이 계곡의 지형은 매복에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감정,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다나의 말을 듣고 군대를 돌리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저 야만인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았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명예를 버리지 않는다. 한참 만에 롤랑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설령 그곳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다. 그것이 기사의 방식이다. 너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비겁한 암수를 쓰는 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최종 선고였다. 라이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오만함의 벽은 그 어떤 진실로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들의 죽음이 바로 이 순간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래, 라이온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롤랑과 그를 둘러싼 모든 기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명예로운 길 끝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라이온은 말머리를 돌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모습을 뒤로한 채 다시 절벽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은 일은 단 하나, 저들이 모두 죽고 난 뒤 폐허가 된 전장에서 홀로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뿐이었다. 제46편, 명예를 위한 정면 돌파, 기만당한 기사들. 라이온의 불길한 경고는 왕국의 찬 기사단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라이온의 진언을 패배자의 비겁한 질투, 혹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앞둔 자신들을 방해하려는 교활한 흉계로 치부해버렸다. 보았나, 저 자는 진짜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틀림없어. 감히 단장님의 위대한 결단에 흠집을 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다. 기사들은 붕괴하며 오히려 행군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맹한 정면 돌파를 통해 라이온의 경고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마침내 그들의 행렬이 죽음의 계곡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길게 늘어선 강철의 뱀은 스스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대한 함정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양쪽에서 짓누르는 듯한 절벽의 위압감과 발밑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정적.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적들이 자신들의 위용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는 증거라고 오판했다. 롤랑은 대열의 가장 선두에서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와서 물러서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고 저 멀리 보이는 계곡의 출구를 향해 높이 치켜들었다. 정군, 속도를 높여라. 저 출구만 통과하면 넓은 평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저 미개한 쥐새끼들을 모두 소탕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계곡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운명의 뿔피리 소리가 울렸다. 부우. 짐승의 울음 같은 그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왔다. 기사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양쪽 절벽 위, 그들의 머리 위로 수많은 야만족들이 개미떼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롱과 살해가 가득한 함성을 내질렀다. 함정이다. 대열 뒤쪽에서 누군가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라이온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다. 자신들의 명예와 용맹함에 스스로 기만당한 것이었다. 롤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방패를 들어라. 대열을 유지하고 전방으로 돌파한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무의미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철 비가. 야만족 궁수들이 쏘아 올린 수만 개의 화살이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더니 아래에 갇힌 기사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으압.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기사들은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았지만 화살은 위에서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다. 방패와 투구 사이, 갑옷의 어깨 부분, 그리고 말의 등과 목. 방어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파고든 화살의 수많은 기사들과 말들이 고통스럽게 쓰러졌다. 완벽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야만족들은 거대한 바위들을 굴려 아래로 떨어뜨렸다. 바위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좁은 길을 강타했고 피할 곳 없는 기사들은 말과 함께 끔찍한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길은 순식간에 시체와 바위, 부상당한 말들로 막혀버렸다.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된 것이다. 침착해라. 검을 뽑고 싸워라. 롤랑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비명 소리에 묻혔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아끼던 토너먼트의 영웅들이 왕국의 가장 빛나는 창들이 허무하게 부러져 나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질풍 페르난도는 날아온 바위에 말이 덮쳐져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했고 광전사 에드가는 분노에 차 절벽 위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지만 그의 분노는 허공만을 갈랐다. 그들은 기만당했다. 야만족에게 기만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믿어온 명예로운 전쟁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기만당한 것이었다. 진짜 전쟁터에는 정정당당한 격돌 따위는 없었다. 오직 비겁하고 잔인한 학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롤랑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화살비 너머로 자신들을 비웃는 야만족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라이온의 차가웠던 마지막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명예로운 길 끝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바란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롤랑은 무너져 내리는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제47편 죽음의 계곡 핏빛으로 물들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왕국의 창기사단이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이었다. 잠시 전까지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던 푸른 하늘은 야만족들의 함성과 함께 검은 죽음의 장막으로 변해 있었다. 수만 개의 화살촉이 햇빛을 가렸고 그 그림자가 계곡 아래의 모든 것을 삼켰다. 방패벽을 만들어라. 서로의 등을 지켜라. 롤랑은 목이 찢어져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그 끝은 자신도 모르게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닿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군대는 이미 통제불능의 혼돈에 빠져 있었다. 화살비는 무자비했다. 그것은 훈련된 궁수들의 정교한 사격이 아니었다. 하늘의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메어버리는 무차별적인 죽음의 세례였다. 기사들은 본능적으로 방패를 들어 머리 위를 가렸지만 쏟아지는 화살의 양은 그들의 방패 면적을 아득히 초과했다. 투둑 투두둑 방패에 박히는 소리보다 갑옷의 틈새를 뚫고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왔다.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고 그 등 위에서 수십 명의 기사들이 고슴도치처럼 변한 채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크압! 광전사 에드가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절벽 위를 향해 자신의 도끼를 켜놓았다. 그는 이 비겁한 공격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벌어진 입을 향해 화살 한 발이 정확하게 날아와 박혔다. 그의 포효는 컥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멎었다. 왕국의 이름난 용사는 단 한 번이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픽거품을 물고 안장에서 굴러떨어졌다.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야만족들은 밧줄로 묶어두었던 바위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바위는 좁은 계곡길을 따라 굴러내려오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지식였다. 질풍 페르난도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바위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길은 쓰러진 말과 시체들로 막혀 있었다. 그의 말이 공포에 질려 앞발을 드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그의 말 허리를 덮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페르난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말과 함께 한 덩어리의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다. 토너먼트의 영웅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속도는 이 거대한 자연의 감옥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덫에 갇혀 사냥꾼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냥감일 뿐이었다. 후퇴하라. 퇴각하라. 계곡을 빠져나가야 한다. 롤랑은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고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들어왔던 계곡의 입구는 또 다른 바위들과 쓰러진 나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핏빛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부상당한 자들의 피, 죽은 자들의 피가 모여들어 흙바닥을 적셨고 이내 작은 개울을 이루어 계곡의 낮은 곳으로 흘러갔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살비는 잠시 멎어 있었다. 야만족들은 마치 사냥을 즐기듯 아래의 혼돈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쏟아지는 화살비보다 더 끔찍했다. 롤랑은 자신의 부러진 창을 움켜쥐었다. 그의 완벽했던 백금 갑옷은 동료들의 피로 얼룩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왕국의 태양과 같은 빛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회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 있는 젊은 기사의 얼굴을.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던 왕국의 촉망받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차가운 시신이 되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었다. 죽음의 계곡. 그 이름은 틀리지 않았다. 이곳은 기사들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기사들을 이끌고 스스로 그 무덤 속으로 걸어들어온 가장 어리석은 지휘관이었다. 계곡은 이제 그들의 피로 완벽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제48편 야만족의 매복, 울부짖는 함성. 화살비가 멎은 뒤 찾아온 정적은 살아남은 기사들의 희망을 좀먹는 독과 같았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절벽 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수천 개의 잔인한 눈빛을 견뎌내야 했다. 차라리 계속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야만족 대족장 크라코스가 직접 부는 거대한 뿔피리 소리였다. 부우.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짐승의 울부짖음. 그 함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기사들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함성을 신호로 제2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죽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은 절벽을 타고 땅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려온다. 놈들이 내려온다. 한 기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절벽의 양쪽에서 수백 개의 밧줄이 아래로 내려졌다. 야만족들은 마치 거미처럼 그 밧줄을 타고 혹은 짐승처럼 절벽에 튀어나온 바위들을 밟으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아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이곳은 그들의 땅이었고 이 절벽은 그들의 놀이터였다. 뿐만 아니었다. 계곡에 갈라진 바위 틈, 덤불 속, 그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모든 어두운 구석에서 땅속에서 솟아나듯 야만족 전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매복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들은 관 뚜껑이 닫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열을 갖춰라. 원형진을 만들어라. 롤랑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 명령을 내렸다.
기사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쓰러진 말과 시체들을 방패 삼아 마지막 남은 수십 명이 등을 맞대고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부러진 창과 이가 빠진 검이 들려 있었다. 이윽고 첫 번째 야만족의 물결이 그들을 덮쳤다. 쾅! 롤랑은 자신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는 야만족 전사의 목을 일격에 베어버렸다. 그의 검술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가 한 명을 쓰러뜨리는 동안 3명이 다른 야만족이 그의 동료들을 덮쳤다.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기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좁고 울퉁불퉁한 지형은 그들의 장기인 기마수를 완전히 봉쇄했다. 그들은 말에서 내린 무거운 쇳덩어리를 뒤집어 쓴 보병에 불과했다. 반면 야만족들은 가벼운 가죽 갑옷을 입고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며 그들을 농락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넘어진 기사의 투구를 벗기고 얼굴을 지시겼고 두세 명이 한 명에게 달려들어 팔다리를 붙잡고 도끼로 난자했다. 그들에게 기사들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비싼 갑옷과 무기를 가진 움직이는 전리품일 뿐이었다. 롤랑의 원형지는 점점 작아졌다. 그의 옆에서 싸우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갔다. 그의 백금 갑옷은 이제 자신의 피와 동료의 피, 그리고 적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그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검에는 수많은 이가 빠져 톱날처럼 변해 있었다. 마침내 그의 곁에는 단 3명이 기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은 온통 적이었다. 그들의 눈은 승리의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탐욕스러운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 거구의 야만족이 포효하며 롤랑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롤랑의 검을 자신의 방패로 막아내는 동시에 발을 걸어 롤랑을 넘어뜨렸다. 롤랑은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야만족은 그의 가슴 위로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며 투구를 벗기려 했다. 롤랑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라이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야만족의 울부짖는 함성이 그의 귓가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함성이자 왕국의 태양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다.